원장님 이 손 좀 여기서 대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소리 좀 들어보세요. 딱 일어났는데 떡 소리가 나요. 이거 뭐라고? 이거 무릎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일어나는데 나만 느끼는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무릎이 불편감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초대를 받아서 너무 떨리는데 무릎하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의 병은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질환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병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심한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10가지 중에서 내가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내 무릎 건강은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이러면요,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릎이 아픈 사람 치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관절염 환자가 몇 명이냐면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한국인의 만성 질환의 1위로도 뽑힌 게 지금 이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만큼 환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질환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내가 생활에 굉장한 지장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병이고 흔한 병이지만 방치하면 안 되고 꼭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요,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시기가 몇 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한테 보통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붙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50대, 60대, 70대가 거의 주류를 이루겠죠. 그런데 젊으신 분들, 요즘에는 이제 레저 활동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40대 후반의 환자분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환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 90세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0대 후반 환자분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벌써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시간은 최소 3, 40년이 된단 말이죠. 60대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 2, 30년의 시간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우리가 무릎을 많이 써서 그런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맞아요, 일견 맞는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은 그냥 뼈와 연골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이 무릎하고 뼈 사이에 노란색으로, 지금 여기 황토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물렁뼈,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쭈그리고 앉는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찢어져서 찢어진 부분에 무릎이 딱 닿았을 때 휘청하고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물렁뼈하고 상관 있는 증상들이에요.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연골이 닳아지게 되면 물이 차게 되고 붓고 뻐근하다는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골 손상이 관절염을 진행시키는 1등 공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좌식의 대표적인 게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 자세. 무릎이 쪼그리고 앉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무릎은 이렇게 구부러진 다음에 뒤에서 비틀어지고, 그리고 다시 비틀어진 다음에 일어나게 돼요. 이 반월상 연골의 뒤쪽이 찢어지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은 바로 쭈그리고 앉거나 좌식 생활, 양반 자세,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생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무릎 건강에는 취약한 건 사실이죠. 원장님 이 손 좀 여기서 대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소리 좀 들어보세요. 딱 일어났는데 떡 소리가 나요. 막 이렇게 만집니다, 막 해가지고 막 소리 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또 소리가 한번 딱 나면 이거 뭐라고? 이거 무릎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뚝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이게 뻣뻣해져 있는 상태에서 딱 일어나기 때문에 뚝 하고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또는요, 무릎 앞쪽에 뚜껑뼈가 있는데 그 뚜껑뼈가 덜그럭 거리면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요 앞쪽에 보면 요 뚜껑뼈가 있잖아요. 이 뚜껑뼈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게 움직이면서 얘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단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긴다,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리가 나더라도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없다,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오히려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막 크게 막 덜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데 나만 느끼는 사각사각거리는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무릎이 불편감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왜냐면 연골에 손상이 있으면서 그 부분들이 닳아지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그락거리면서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나쁜 느낌과 함께 통증이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증상이 될 수가 있죠. 우선 이제 소리가 나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안에만 계속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근육이 좀 더 뻣뻣해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기 전에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고 풀어주는 작업을 많이 해주고, 평상시에 이 근육에, 특히 여기 무릎의 위쪽 부분에 있는 근육에 따뜻한 찜질을 많이 해주시는 거를 생활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릎 안쪽에서 딸깍거리는 느낌이 날 때, 이럴 경우에는 연골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릎이 떨끄럭거리면서 굉장히 자극을 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 연골을 좀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 연골 주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놔줘서 무릎 안을 좀 더 기름칠을 해주게 되면 좀 더 그런 떨끄럭거리는 느낌이 좀 더 적어질 수가 있죠. 병원에 가서 물론 체크를 해보면 참 좋겠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면 참 좋겠으나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동작을 한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는 대표적인 걸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쪼그리고 앉았다가 5초 정도를 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뭘 붙들고서 일어나야 된다거나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무릎에 연골 손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양반 자세가 안 될 때. 양반 자세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무릎의 연골에는 바깥쪽 연골도 있고 안쪽 연골도 있지만 대부분 퇴행성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는 안쪽 연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 자세를 내가 했을 때 이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러면 안쪽 연골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무릎이 아파서 가면 하는 검사가 뭐 있죠?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겁니다. 뼈. 요 뼈에서 요 사이에 들어있는 황토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연골이 많이 닳아져 있구나, 손상돼 있구나, 이거를 예측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 요 뼈의 모양이 간격도 좋고 둥글둥글한지를 보는 게 엑스레이 검사고요. 두 번째, MRI 검사가 있습니다. MRI 검사. 그 MRI 검사는 비싼 검사죠. 그 MRI 검사는 왜 하느냐? 요렇게 뼈도 볼 수 있지만 황토색으로 보이는 연골, 그 다음에 십자인대, 측부인대, 근육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검사가 MRI 검사예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고서 뭐 병원에 갔더니 뭐 당장 뭐 MRI 찍고 보통 그러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엑스레이를 찍고 크게 문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주사 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치료를 해본 다음에 그랬는데도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이 연골에 손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인대에 손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해서 MRI 검사를 그 다음 검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CT는 뭡니까? CT는 요 뼈를 슬라이스를 해서 보는 게 C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뼈가 금이 갔거나 이런 게 의심이 됐을 때 이게 진짜 금이 간 건가? 라고 보는 게 C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RI하고 CT가 보는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MRI는 뼈를 볼 수도 있고 연골, 연부 조직을 볼 수도 있지만 CT는 뼈만을 잘라서 자세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연골 손상이 있는데 이 연골 손상을 보기 위해서 CT를 찍는다? 이 얘기는 약간 맞지 않는 소리가 되는 거죠. 초기의 증상을 보면요,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근데 무리를 할 때만 좀 아파요. 농구를 했어요, 뭐 테니스를 쳤어요, 아니면 등산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는 좀 불편해. 근데 또 갔다 와서 좀 하루 이틀 있으면 좀 괜찮아져요. 병원에 가기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이게 보통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가 되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상 소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죠. 옆에 이제 영희 엄마가 뭐 좀 약 주면 뭐 좋다라더라. 뭐 먹고 뭐 이렇게 파스 붙이면 좀 낫대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중기가 되죠. 중기가 되면 예전에는 내가 무리를 했을 때만 아팠는데 이제는 출퇴근했을 때도 아프네. 아니면 아이고야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뭐 계속 좀 불편해. 뭐 그냥 일상 동작을 하는데도 불편해져요. 그럼 겁이 덜컥 나요. 병원을 주로 가게 되는 단계가 중기 단계가 돼요. 이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연골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연골 손상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기 단계가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좀 티가 나고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말기가 되면요, 이제 뭐 이거는 이분은요, 뭐 이미 병원 여기저기 다 다녀보신 분이에요. 뭐 느낌이 달라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맞춰봐. 이런 느낌 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느낌으로 그냥 예, 제가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뭐 들어보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준 의사급이 되는 거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완전히 뼈가 다 붙어 있거나 붙기 일보 직전의 분이고요. 증상은 그냥 계속 아프세요. 이분은 무리를 하고 안 아프면 그냥 아프고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날 좀 컨디션 좀 좋다 그러면 좀 덜 아프고, 그냥 평상시 계속 아프고, 많이 아프냐 적게 아프냐,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세요. 계속 뻐근하고 시큰하고. 이분들 중에서는요,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무릎에서 유리가루가 막 돌아다니는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다리가 휜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걷는 것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다리가 오다리로 많이 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는요, 크게 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톱니를 생각을 해보면요, 톱니가 이렇게 돌아갈 때 구리스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턱턱턱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무릎도 기름칠을 해놓으면 미끄덩미끄덩하면서 손상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름칠을 해주는 주사가 연골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골 주사를 맞았을 때 나쁘냐? 안 나쁘죠. 왜? 그 기름칠의 성분이 무릎 관절에하고 비슷한 성분이니까. 연골 주사를 맞으면 나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조금 이제 재생력이 있는 주사를 맞으면 DNA 주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연어의 정액에서 DNA를 뽑아서 그걸 집어넣어요. 하필 연어의 정액이냐? 인간의 DNA와 구조가 95%가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DNA 성분을 집어넣게 되면 연골이 망가져 있거나 인대가 좀 더 손상이 돼 있거나 이럴 때 좀 더 재생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어요. 뭐 피를 많이 돌게 하고 성장인자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DNA 주사예요. 이 주사도 나쁘지는 않겠죠. 또 하나는요, 프롤로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관심도 많고 탈도 많아요. 병원에 갔더니 프롤로 주사를 맞으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프롤로 주사라는 거는 인대 강화 주사예요. 내가 인대가 약해져 있을 때 인대를 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무릎에 있어서의 프롤로 주사가 적용이 될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릎의 인대라고 하면 십자인대가 있고요, 측부인대가 있어요. 그리고 슬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위발건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프롤로 주사, 인대 강화 주사를 놨을 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절염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그런데 프롤로 주사를 맞았는데 좋아졌다? 말이 안 됩니다. 인대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롤로 주사라는 거는요, 아픈 부위가 그거에 적응 대상이 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 너무 마구잡이로 쓰이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프롤로 주사는 인대가 안 좋을 때 쓸 수 있는 주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주사들은요, 맞아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이거는 안 좋죠. 무릎이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때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통증만을 위해서 확 줄여줄 수 있는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예요. 근데 그 주사는 연골을 약하게 만들고 인대를 약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맞으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연세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 주사를 죽어도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들거든요. 대신 내가 주사를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상황에는 이 횟수를 제한을 해서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까지는 뭐 맞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주사는 당뇨를 악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대하고 뼈, 연골을 약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맞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옆집 아줌마가 맨날 얘기를 해요. 아니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아유 주사 맞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한 번만 맞으면 그거 계속 맞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뼈 주사. 그 외에 제가 나머지 주사를 말씀을 드렸던 이 주사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맞으시면 돼요. 하나 또 주의하는 거, 병원에 가서 제발 주사 맞으시면요, 선생님한테 이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가 이름을 몰라요. 하면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주사를 맞았대요. 언제 맞았는데, 저번 달에 맞았대요. 그럼 뭔 주사를 맞았어?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근데 모른대요. 그 답을 하시는 분이 80~90%가 돼요. 공짜로 주사 맞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한테 나 뭐 났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고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정말 참다 안 되면 인공관절을 해라, 이게 정설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공관절의 수명이 있어요. 보통은 뭐 20년도 얘기하고 뭐 기구가 좋았다고 하지만 관리를 잘했을 때 기준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공관절은 되도록이면 늦추면 늦추도록 해야 되는 수술이 맞긴 맞는 거예요. 왜냐면 뼈를 이렇게 깎아내고 금리를 씌우듯 꽝 이렇게 씌우는 게 인공관절이거든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인공관절은 어떻게 보면은 수명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한 걸로 돌아가실 때 쓰는 게 맞긴 맞죠.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8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50대에 수술을 하게 되면 80대까지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미루다가 60대 후반은 돼야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상태가 괜찮다면 미룰 수가 있다면 70대 중반까지도 미루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수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사 치료들도 굉장히 요즘에 좋은 것들이 많고요. 뭐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PRP 주사도 있고, 제가 아까 주사를 얘기할 때 너무 많은 주사를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 주사도요 하나만 놓지 않고 여러 개를 컨비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전체 인공관절이 아니고 반만 이렇게 인공관절 하는 거는 50대에도 합니다. 오다리가 심한데 오다리를 교정을 하게 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같이 적용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꼭 60대가 70대가 돼서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전체 인공관절 전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다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게 참 딱한 게, 요즘 시대 선생님이 아니라 좀 예전 방식을 고수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참다 인공관절.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연료도 아니고 뭘 계속 그렇게 참습니까? 요즘에 좋은 것들 그 중간 단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내가 통증에서 죽겠다 정도까지는 안 되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예전 우리 진시황제가 생각납니다. 진시황제. 불로초 구하더라고 막 이렇게 또 오늘도 그 질문을 하셨어요.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연골이 다 살아납니까? 그렇게 되면은 누가 수술을 하며 제가 굶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개념이에요.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화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안 아파진다라는 거는요, 염증도 줄고 더 이상 연골이 다 망가지는 과정이 조금 더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골이 완전히 다 완치가 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연골이 재생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당연할 것 같지만 병원에 실제적으로 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 기대심리죠.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는다.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거는 염증도 줄어들게 되고 연골이 계속 망가지는 과정이 좀 멈춰져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연골이 기름칠이 돼서 좀 더 뻑뻑한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감이 좀 좋다고 느낀 것이다. 대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연골이 망가지는 거를 진행을 늦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사정이 좀 이렇게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뭐 일정 금액을 해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꼭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소견서로 많이 써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르신인데 골절이 됐는데 이게 참 딱하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근데 집이 좀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너무너무 무릎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소견서를 이렇게 자주 가끔 써드리기도 하거든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당 구청이나 이런 데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릎을 써요. 뭐 어깨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주위에 근육이 잘 발달이 돼 있으면요, 무릎에 하중을 적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근육은요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지기만 하잖아요. 이제 보호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을 항상 키우고 건강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무릎 건강, 그리고 허리 건강, 그 다음에 어깨 건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을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TV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소파에서 약간 엉덩이를 빼서 무릎을 이렇게 펴요. 다리를 드는데 이렇게, 이게 수평이죠. 수평보다 조금 더 든다는 느낌으로 들어요. 그리고 발을 뒤로 살짝 젖힙니다. 근데 너무 많이 젖히면 종아리가 너무 당기니까 살짝만 젖혀주면 돼요. 그러면 이 동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면요, 허벅지의 근육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종아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거를 6초를 세면 돼요. 1, 2, 3, 4, 5, 6 하고 내려놓고요, 다시 반대쪽도 수평보다 좀 더 들어서 쭉 뒤로 살짝 젖혀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초를 세요. 10번을 번갈아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셔서 3세트 정도를 해주시면 무릎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들은 요로 운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무릎이 안 좋은데 무게를 넣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작을 할 때 여기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편 상태로 이렇게 들고 유지하는 운동을, 무게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게 1번입니다. 1번. 이 의자를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옆으로 이제 45도를 벌려요. 유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허벅지 여기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버티는 운동을 해요.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버티는 운동을 해요. 뒤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버티는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허리에 힘을 딱 잡고 반대쪽 다리에도 힘을 준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는 상태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6초간 하면서 10번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무릎 주위에 근육을 강화시켜 주면서 코어와 반대쪽 다리도 강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방법은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거 있습니다. 까치발 쓰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움이 안 되나요? 라고 무지 물어보십니다. 병원에 오시면요. 근데 돼요. 되기는 되는데, 기왕지사 할 거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자나 벽이 있으면 벽을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잡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요 허리 부분에 힘이 같이 들어가도록 딱 고정을 시키고 허리를 딱 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까치발을 서보세요. 그러면 허리와 종아리까지 하체 전체에 힘이 들어가도록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 운동을 하실 때 허리에도 내가 좀 더 힘을 딱 준다 생각을 하시면서 6초씩 하면서 10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분을 쉬고 3세트를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운동들이 있잖아요. 이 운동들이 무리가 가지는 않은 운동이세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무릎에 운동이 좋다고 막 한단 말이죠. 뭐 다 좋대요. 뭐 말씀 들어보면은 뭐 누가 좋대요? 그럼 물어보면 뭐 옆집 아줌마가 좋대요. 뭐 경로당 가서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대표적으로요 안 좋은 거를 제가 이제 찝어보면요 점프를 하면서 피봇을 하는 운동은 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럼 딱 떠오르는 운동이죠. 농구, 배구, 점프하잖아요. 왜냐면 착지를 하는데 내가 그 착지하는 동작에서 정상적으로 딱 비틀어지면서 착지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충격량도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를 하는 운동은 무릎 건강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또 피봇 운동이 있어요. 테니스, 탁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릎을 비틀리고 하는 건데 또 축을 고정을 하고 비트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등산 인구 진짜 많은데 등산하는 건 좋은데 나에게 맞춰서 운동량을 조절하면 되는데 너무 험한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려오거나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비틀어지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러면서 급성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에게 맞춰서 해라.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뭐 요가도 하고 뭐 에어로빅도 하고 뭐 줌바 댄스도 하고 좋은데 적당한 단계의 강도를 하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어로빅을 하든지 뭐 이런 분들이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제는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되더라도 아픈 것을 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주위에 아니 근육을 키우는데 왜 나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쿼트를 할 때마다 무릎 앞쪽이 아픈 사람이 그걸 참고 한다. 그러면 본인은 계속 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제가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도 뭐 식습관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장 지방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뭐 살이 찌게 하는 뭐 기름지고 이런 음식들은 안 좋아요. 왜냐면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무릎에 계속 하중을 주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중을 늘리게 하는 것은 무릎에 안 좋은 거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뭐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튀긴 거, 뭐 이렇게 짠 거, 맵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좋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건 저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지만 술도 안 좋습니다. 몸에 염증 반응 활성화를 시키죠. 무릎에도 염증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고 매운 것들은 체중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지도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가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술은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마십니까? 전 담배는 안 피지만 담배는 왜 핍니까? 그냥 피는 거잖아요. 커피도 안 좋긴 안 좋죠. 하루에 뭐 내가 5잔, 뭐 6잔 요 정도 이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괜찮다, 좀 더 낫다라는 통계가 있기는 있어요. 대신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드시면요. 관절염 위험이 한 23% 그리고 관절 관련 질환은 한 22% 증가한다는 이런 통계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커피 속에 뭐가 들어있죠?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이 카페인이 칼슘, 철분 이런 수치를 낮춰요.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뼛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뼈가 약해진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드시면 되죠. 뭐 얼마나 나쁘게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카페인을 먹어서 무릎에 안 좋을 거면요. 운동 조금 무리해서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영양제 홍수 속에서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영양제를 제가 뭐 파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이것저것을 해라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영양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영양제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냥 한 가지 정도만 드시면 돼요. 저는 뭐 그냥 헷갈리면 그냥 콘드로이친 드세요 라고 얘기해요. 뭐 이게 지금 제가 뭐 그 회사에서 뭐 받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연골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무릎에 소염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보스엘리아 좀 드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단
우리가 영양제를 들면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입니다. 저는 오메가3를 먹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지혈증이 뭐 6년, 7년 됐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의사로서 이게 참 좀 그런 얘기인데, 오메가3를 먹으면서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꾸준히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대신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픈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거. 무릎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러나 그 운동이 내가 아픈 통증을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쉬어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오래 아프면 제발 병원에 가라. 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냥 뭐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들처럼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달려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아픈 것을 방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몸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병원을 가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